자, 이제 376페이지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 방금 전에 우리 건축물 배웠죠? 그죠?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면 건축법이 적용되는 이 건축물을 여러분이 건축하거나 그리고 대수선하거나 그리고 용도 변경할 때는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건축법이 적용되는 적용 대상 행위다.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말 수없이 들어봤죠, 여러분. 자, 그러면 건축에는 어떤 게 있어요? 건축에는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다. 건축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다. 이전이 있다 그래야지 또 용감하게 이축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전이 있다. 시험에 31회 때는 이전이 건축 행위다. 이게 답이었어요. 건축 안에는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더라. 그죠? 자, 그러면 신축이 뭡니까? 자, 그래서 신축을 세 가지 경우를 신축을 예를 들어 놨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게 신축이에요? 신축은 없는데 새로 짓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새로 축조하면 이건 누구나 신축이라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새로 짓는 거. 그런데 두 번째는 아까 부속 건물이라는 용어 배웠어요? 자, 그죠? 주된 부속 건물이 있는데 이제 여기가 부속 창고가 있어. 부속 건물이 있는데 이제 주된 건물을 지으면 이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것은 즉 부속 건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을 축조하면 이 주된 건물을 축조한 행위는 신축 행위라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주된 건물이 있는 대지에 여기에 이 주된 건축물의 부속 용도를 이용하기 위한 부속 건물을 짓는데 그러면 이 부속 건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 행위일까요? 이건 신축이 아니고 있는데 늘어났다. 그래서 부속 용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증축 행위라고 합니다. 부가 있는데 주가 들어서면 신축. 근데 주가 있는데 부가 들어서면 이건 뭐라고요? 증축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속 건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물이 있는데 전부 해체하거나 전부 멸실돼서 정정 규모를 초과해서 축조하면 그건 신축행위다. 자, 세 번째. 여기에 이미 건물이 있어요. 자, 건물이 있는데 여기 30평인 건물이 있어. 30평인 건물을 전부 해체해요. 전부 해체하고 새로 지었어. 그러면 이건 신축행위일까요? 30평인 건물을 전부 해체하고 새로 지었대. 자, 새로 지어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전부 해체하고 정정 규모를 초과해서 축조를 하면 즉 30평인 건물을 40평으로 새로 지었다. 그러면 이 초과 축조한 행위가 신축행위입니다. 신축행위. 좋아하시죠? 그런데 전부 해체하더라도 정정 규모 범위 내에서 이하는 그 숫자를 포함하죠. 정정 규모 이하로 축조하면요. 전부 해체하고 새로 축조하지만 정정 규모 이하로 축조했다. 그러면 이것은 신축이 아니라 뭐냐면 개축행위예요. 개축행위. 무슨 행위라고요? 개축. 그래서 여기는 두 개가 포인트예요. 전부 해체하고 또는 전부 멸실돼서 지었는데 새로 지었는데 정정 규모를 어떻게 초과해서 축조할 때 신축이다. 정정 규모 이하로 지면 그건 신축 아니고 전부 해체하고 정정 규모를 초과했다 그러면 그것은 신축이고 그리고 정정 규모 이하로 지었다 그러면 개축이고 전부 멸실돼서 정정 규모를 초과했다 그러면 신축이고 전부 멸실돼서 정정 규모 이하로 지었다 그러면 그건 재축이고 그래서 여기는 초과될 때 신축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고 가나다 나왔죠? 그 다음에 중축입니다. 중축은 뭐가 중축이에요? 중축은
이미 있죠. 증축이라는 것은 유예요. 이미 건물이 있어. 있는데 유가 어떻게? 이 유가 큰 유가 되면 중축이죠. 늘어나면 중축이에요. 유가. 이게 늘어난단 말은 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건축 면적이 늘어나거나 또는 건축 연면적이 늘어나거나 또는 높이가 늘어나거나 또는 층수가 늘어나면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늘어나면 증축이다.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가 늘어나면 증축이다. 그래서 있는데 유가 큰 유가 되는 거예요. 늘어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가나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개축하고 재축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늘리는 거, 개축. 개축과 재축의 차이는 뭘까요? 개축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부수고 새로 짓는 거, 부수고 짓는 거예요. 즉 여기는 해체한다는 얘기예요. 종전에는 철거라는 용어를 썼는데 철거가 너무 좀 안 좋다, 분위기가 좀 거부스럽다, 그래서 이제 해체라는 용어를 써요. 해체고. 그리고 재축은 천재지변적으로 멸실됐어요. 멸실돼서 뿌지직 천재 멸실. 그러니까 여기는 자의적인 것이고 여기는 타의적이잖아요. 나 의사와 상관없이 멸실됐다. 그러면 자, 해체냐 멸실이냐 차이인데, 자, 그러면 개축은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전부 해체한다는 말 나오죠? 또는 일부 해체한다는 말 나오죠? 근데 일부 해체할 때는 주요 구조부, 여기 있는 내력벽이나 기둥이나 보나 지붕틀 중 이게 건물의 무게 하중을 지탱하는 주요 구조부잖아요. 주요 구조부 3곳 이상을 포함한다. 일부 해체할 때는 주요 구조부 3곳 이상을 포함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자, 여기서 포인트. 해체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축조할 때?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내에서. 동일 규모 범위 내에서. 이게 나와야 돼. 동일 규모, 이 두 가지가 다 결합돼야 됩니다. 동일 규모 범위 내에서 축조하는 게, 이게 개축이다. 자, 보세요. 전부 해체했어요. 전부 해체하고, 정전 규모를 초과하면 아까 어떻게 나왔어요? 신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전부 해체하고 정전과 동일한 규모로 지었다. 그러면 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개축이다. 그죠? 아까 전부 해체하고 정전 규모를 초과하면 신축, 전부 해체하더라도 정전 동일 규모 이하로 지면 개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일부 해체했어. 물론 3곳 이상을 포함합니다. 일부 해체하고 정전 규모를 초과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있는데 늘어난 거잖아요.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이건 증축이지. 요거 개념이잖아요. 전부 해체하고 초과했다 그러면 신축. 전부 해체하고 정전과 동일한 범위 지었다 그러면 개축. 일부 해체하고 초과했다 그러면 그때는 증축. 근데 일부 해체하고 정전 동일한 범위 내에서 지었다 그러면 개축. 그래서 이 부분을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재축입니다. 자, 재축은 좀 문제가 보니까 읽어볼게요. 재축은, 거기에 건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됐다는 말 나오죠?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한 걸 말한다. 자, 그러면 멸실됐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연면적 합계 정전 규모 이하고, 연면적 합계가 정전 규모 이하다. 이건 공통 요건이에요. 멸실됐고 연면적 합계 정전 규모 이하면서 첫 번째 요건은 뭡니까? 첫 번째는 나번에 동수, 충수,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자, 기억번. 동수, 충수, 높이가. 자, 동수라든지 충수라든지 또는 높이가 정전 규모 이하로 지었다. 그러면 이거는 재축이래. 쉽게 말해서 멸실돼서 정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내에서 지었다 그러면 이것은 재축이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죠. 멸실됐고 연면적 합계 정전 규모 이하로 지면서 동수나 또는 충수나 또는 높이가 정전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동수나 충수나 높이가 정전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조례, 이하 건축 법령이라고 하죠. 건축 법령에 적합하면 요것은 신축, 중축으로 보지 않고 이것은 재축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신축, 중축 보지 않고 재축으로 보겠다. 근데 여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 설명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여기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여기 이제 일에 대한 설명. 일. 여기 2층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2층짜리. 근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인 2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딱 있었어. 근데 여기가 지진이 일어나서 뿌지직했어요. 뿌지겠단 말은 천재지변으로 멸실됐죠? 멸실돼서 여기를 건물을 다시 새로 지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 짓는데 정전화가 똑같이 지었네요. 2층짜리 찍고 1층도 300, 2층도 300 그러면 전부 다 똑같이 지면 멸실됐고 연면적계 정전규모 이하죠? 600이니까 그죠? 그러면서 여기도 동수나 충수나 높이도 정전규모 이하로 지었죠?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멸실돼서 정조가 동일하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해당하는 거죠. 이때는 당연히 멸실됐고 정조가 동일한 규모로 다시 지으면 이것은 재축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2번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꼭 정정원하고 똑같이 짓고 싶을까요? 자, 여기 있는데 근데 이 연면적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600이니까 연면적 합계는 정정규 이하로 지으면서 여기 있는 2층을 좀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200 이렇게 3층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게 층수를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는 여기 지금 이 하나의 건물인데 이것을 단층으로 만들어서 두 동으로 300에서 연면적 합계는 정정규모 이하하면서 동수를 늘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지을 때는 이것은 뭘로 본다고요? 동수나 멸실됐고 연면적 합계 정정규모 이하죠? 동수나 충수나 높이가 정정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이게 건축 법령에 모두 적합하게 지으면 이 행위는 신축이나 증축행위로 보지 않고 뭘로 보겠다고? 재축행위로 보겠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 단서 조항이 붙죠. 멸실됐고 연면적 합계 정정규모 이하면서 동수나 충수나 높이가 정정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건축 법령에 적합하다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이런 법령에 적합하다면 이것은 신축 증축행위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고요? 이것은 재축행위로 보겠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합니다. 당연히 일에 해당되면 누가 봐도 재축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도 건축 법령에 적합하면 재축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딱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전입니다. 자, 이전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전이란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이전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해요, 해체하지 않아요? 해체하지 않는다. 그럼 보세요. 이거 이전인가요? 여기에 17지번이 있어요. 17지번 땅인데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주요 구조부 다 해체하고요. 다 부쉈어. 해체하고 동일한 대지 내 다른 위치에다가 종전과 동일하게 다시 새로 지었어요. 자, 이것은 이전입니까? 이전이 아닙니까? 이 주요 구조부 해체하고 동일한 대지 내 다른 위치로 종전과 동일하게 지으면 이건 뭐예요? 이건 개축이죠, 개축. 동일한 대지에서 옮겼으니까. 그죠? 아까 개축이라는 것은 전부터 일부 해체하고 정조가 동일한 규모로 짓는다 그랬잖아요. 다른 대지로 간 것도 아니고 당의 대지 안에서 위치만 바꾼 건데, 그죠? 개축이. 그러면, 자, 이렇게 동일한 대지 안에 정전과 동일해지면 개축인데, 해체하고 새로 지었는데 동일한 대지 안에, 정전보다 더 크게 지었어.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신축이지. 전부 해체하고 정전 규모를 초과하면 신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면 이전이 안 돼요. 이것은 개축 아니면 신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그러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해체하면 안 돼. 그래서 일단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이 단어가 나와야 돼. 여기를 해체하고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또 하나. 여기 18지번이 있어. 18지번인데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았습니다. 해체하지 않고 여기 있는 건물 뽑아가지고 여기다 심었어. 아니 건물 어떻게 뽑아서 심습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은
엄청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옮겨서 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전입니까? 이전이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땅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입장에서 봐야죠. 18지번의 입장에서 봐야죠. 그러면 없는데 새로 늘어난 거잖아요. 없는데 새로 지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신축행이죠. 신축행이죠? 지금 다른 대지로 갔잖아요. 다른 대지로. 그러면 여기 이미 있는 건물 옆에 늘어났다 그러면 있는 데 늘어났다 그러면 이것은 증축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이전이란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아도 다른 대지로 가버리면 이 대지 상황에 따라서 신축이 될 수도 있고 이 행위가 증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다른 대지가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전은 두 가지를 결합시켜야죠. 이전이란 뭘 이전을 한다고? 이전은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어디로? 동일 대지 내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요걸 뭘 한다고요? 이것을 이전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꼭 나와야 됩니다. 주요 구조물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 내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다. 그래서 요 이전 규정을 조심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축에 이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다. 이것도 하나의 용어라고 생각하시고 시험에 참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건축 5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377페이지에 거기 3번에 보면 이제 대수선이 나와. 대수선. 대수선 나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건축보다 여기 지금 우리 건축 배웠잖아요. 건축보다 작은 게 뭘까? 대수선이고. 그러면 대수선보다 작은 게 뭘까요? 그죠? 수선이에요, 수선. 근데 어떤 분은 소수선 그러는데, 예, 사고는 건전합니다. 수선이죠, 수선. 그러면 여러분, 수선은 여러분이 수선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에 화장실 바닥에 타일이 벗겨졌어. 그러면 타일 붙이죠? 타일 붙일 때 수선한다 그래요? 대수선한다 그래요? 수선한다 그래요? 그러면 타일 붙일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해요? 아니면 구청에다 전화해서 저 타일 붙일 겁니다. 허가해 주세요라고 허가 신청서까지 전화도 안 돼. 허가 신청서까지 제출해서 허가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신고하고 합니까? 그냥 하죠. 그래 그냥 하지. 그거 할 때 막 허가 신고받고 한다 그러면 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냥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대수선은 큰 수선이잖아요. 큰 수선이기 때문에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적용 대상 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는 요런 행위가 대수선입니다. 그래서 대수선 8가지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대수선 8가지. 그러면 여러분은 대수선이라는 것은 건축에 해당되지 않는 걸 말해요. 건축에 해당되면 이건 건축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대수선이란 밑에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걸 말한다. 그죠? 건축에 해당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선 8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수선 8가지를 좀 주의해야 돼요. 여기가 여러분이 어렵습니다. 자, 우리 법에 8가지가 쭉 나왔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내력벽. 내력벽은 주요 구조부예요? 아니에요? 주요 구조부였죠. 우리 법에서는 내력벽을 어떻게 하면 대수선이라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또는 내력벽의 벽면적을 얼마?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곳에요.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이다. 그죠? 대수선이다. 그리고 또 거기에 기둥. 자, 기둥을 뭐라고 나왔어요?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또는 몇 개 이상요?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건 대수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그 문구를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또 보호를 뭐 하는 거예요? 보호를 증설 해체하거나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대수선이다. 그리고 지붕틀을
지붕틀 다 주요구조부였잖아요. 자,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나왔죠? 자, 질문할게요. 자, 거기 있는 지문을 보면서. 자, 여러분. 기둥 2개 증설하는 것은 대수선 행위다. 맞아요? 틀려요? 기둥을 2개 증설하는 건 대수선이다. OX. 기둥을 2개 증설하는 건 대수선입니다. 자, 그랬잖아요. 증설 해체하고 수선 변경이 다르잖아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건 대수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둥을 3개 이상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이런 주요 구조부를, 자, 주요 구조부를, 이게 건물의 구조 안정과 관련돼 있잖아요. 증설이라는 말은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해체는 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요 구조부를 넣고 빼는 것은 면적 개수와 상관없이 대수선이고, 수선 또는 변경이 30cc/c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둥을 2개 증설하는 건 대수선 맞다. 근데 기둥을 2개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그럼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기둥은 수선은 3개 이상이잖아요. 그냥 요것은 대수선이 아니라 그냥 수선이라는 이야기예요. 수선. 그러니까 증설 해체는 면적 개수 상관없이 수선 변경이 30cc/c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둥을 3개 수선하는 것을, 기둥을 3개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맞아, 틀려? 이건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증설이나 해체는 면적 개수와 상관없이 대수선이고, 수선 변경이 30cc/c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력벽을 2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에요, 수선이에요? 내력벽 2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에요, 수선이에요? 수선이지.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해야 대수선이죠. 근데 내력벽을 증설하는 것은 대수선이에요, 아니에요? 넣고 빼는 것은 무조건 주요 구조부를 넣고 빼는 것은 대수선이고, 수선 변경이 30cc/c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놈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30cc. 자, 여기 또 밑에 이제 마감 재료는 좀 이따 정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구조 안정과 관련돼 있고, 자, 방주는 이게 화재와 관련돼 있죠. 자, 방화구획을 위한, 자, 이 방화벽을 설치한다든지 화재 대비하기 위해서 방화구획을 설치하기 위한 바닥이나 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다. 방주는 무조건 증설이든 해체든 수선이든 변경이든 면적 개수 상관없이 대수선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주계단이나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다. 자, 피난계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여기는 그냥 내려가는 바로 직통계단, 주계단만 있지, 피난계단은 여기는 지금 별도로 없죠. 자, 피난계단이 뭐가 피난계단이에요? 가면 이렇게 딱 있는 거 있잖아요. 자, 피난계단은 방화문이 일단 설치가 돼 있어요. 방화문이 화재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방화문을 딱 열면 밑으로, 여러분이 화재 발생하면 계단으로 내려가야 돼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예요? 계단으로 가야죠? 엘리베이터 타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피난계단 같은 경우는 방화문이 딱 설치가 되어 있고 열고 이제 내려가는데, 그 피난계단의 구조는 이 건물의 구조는 화재 견딜 수 있는 내화 구조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 내려가는 철근이나 철골, 콘크리트 구조로 설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외벽의 마감 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재료로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그게 떼어내가도록 피난계단이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계단이나 그러면 특별 피난계단은 더 특별한 거잖아요. 자, 그런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건들면 무조건 대수선 행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주는 건들면 대수선입니다. 여기 숫자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죠? 시험에 피난계단을 수선하는 행위는 대수선 행위다. 맞아요, 틀려요? 피난계단 수선하는 거 대수선 맞잖아요. 특별 피난계단 수선하는 거 대수선이다. 맞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옥의 계단을 수선하는 행위는 대수선 행위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이건 다 건물 안에 있는 것이 밖에 있는 옥의 계단은 아까 구조상 주요 구조로 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 이것도 함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주는 건들면 대수선이다. 방주는 건들면 대수선이다. 저도 건들면 대수선이거든요. 저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건들면 대수선이다. 예, 너무 썰렁한가요? 예, 다른 데서 한 번씩 웃어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썰렁합니다. 자, 방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조심할 것은 여기 있는 거. 7번째.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의 가구나 세대 간의 여기 포인트는 경계벽에. 다가구 주택 201호, 202호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다세대 주택의 201호, 202호 세대 간의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은 뭐라고요? 대수선 행위다. 함부로 트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수선이 아니니까 트지 마라. 그죠? 자, 그래서 대수선,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그리고 8번째 조심할 거. 자, 외벽의 마감 재료입니다. 여기 마감 재료 물론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재료를 말하겠죠. 외벽의 마감 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건 대수선이다. 그러니까 이건 내력벽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를 조심할 것은 외벽이지 여기를 내벽 끌면 안 돼요. 외벽의 마감 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행위다. 그래서 이 대수선을 여러분이 구분 정리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는 내력벽이나 마감재, 외벽의 마감 재료는 증설해체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그리고 기둥이나 보나 지붕틀은 증설해체는 대수선, 수선 변경은 셋. 그래서 30셋 나오는 거 요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증설은 무조건 다 대수선이고 해체는 수선 변경할 때. 그리고 방주나 경계벽 같은 경우는 건들면 무조건 대수선이다. 그죠? 뭐 3개 이상이니 30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방주나 경계벽은 무조건 건들면 대수선이다. 그래서 이런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건축 대수선 이런 용어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이 적용된 적용 대상에 있는 건축 대수선 또 용도 변경이 있는데, 자, 용도 변경은 지금은 좀 배울 때는 아니고 1월 달에 제가 정리를 할 건데, 그런데 우리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사용 용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용도 변경을 알려면 건축물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교과서 379페이지에 용도에 따른 건축물 종류가 나와 있습니까? 나왔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이 좀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건물의 종류가 어떤 게 근린생활시설은 어떤 게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일종군생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이종군생에는 어떤 게 있고, 단독주택은 뭐고, 공동주택은 뭐고, 이런 개념 정리를 해놔야 우리 국토계획법의 용도적 행위제한과 연결시켜서도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입문에서는 건축물의 종류를 좀 미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물의 종류는 많아요, 작아요? 건물의 종류는 얼마큼 많아요? 겁나 많죠, 겁나 많아. 너무 많아서 세기도 힘들어. 근데 이런 종류를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몇 개 용도로 분류하냐면 29개 용도로 분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9개 용도로 분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용도 분류 1, 379페이지 보니까 단독주택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야영장까지 29개로 분류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단독주택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공동주택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리고 일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리고 이종 근린생활시설 종류에는 어떤 종류가 이종 근생에 해당되는지 요 구분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공법에서도 나오지만 부동산 학계론에서도 세상에 이런 게 시험에 나오더라고, 학계론에서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9개를 다 외우긴 힘들어요. 그렇지만 시험에서 참 잘 나오는, 또 실무상 굉장히 많이 필요한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일종근생, 이종근생. 이런 부분은 개념상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거기에 있는 뒤로 넘겨볼까요?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의 차이는 뭐예요? 일단 단독과 공동의 차이는 뭘까요? 예? 단독과 공동은 민법 시간에 단독 공동 구분 배우자. 단독과 공동의 관계는 소유관계죠. 소유관계. 하나의 건물을 한 명이 소유하면 단독주택이고, 여러 집이 둘다 살아도 건물주가 한 명이면 단독주택이잖아요. 소유자가 한 명이면. 근데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구분 소유하면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아파트 101동에는 201호, 301호, 401호 있는데 거기에 다 구분 소유하고 있잖아요. 건물주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형태를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소유관계. 그러면 하나의 건물을 한 명이 소유하는 이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건물을 한 명이 소유하고 있는 이 단독주택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이 있고, 우리 집 전원주택이죠? 여기는 이런 데가 다 이런 의미의 단독주택이잖아요. 또 다중주택도 있고, 다중주택도 건물주는 한 명입니다. 여러 집이 들어 살지만. 또 뭐 또 있어? 다가구 주택도 있다. 다가구 주택도 있다.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이에요. 또 국무총리 공간, 도지사 공간, 이런 청와대 이런 공간도 있어요. 이게 건축법의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종류입니다. 단독주택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더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분할 것은 다중주택과, 자, 이 다중주택과 다가구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 다중주택과 다가구. 여러분, 다중주택이란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자, 볼까요? 다중주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 번째,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이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그랬죠? 머릿속에 상상을 해봐요. 학생이나 직장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다. 장기간. 그러니까 가건물 이런 거 아니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다. 그죠? 자, 구조돼 있고. 두 번째가 포인트입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는 말이 포인트야. 독립된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하는 구조인데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라는. 여기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욕실은 있는데 뭐가 안 돼? 치사시설이 없다는 얘기예요. 밥을 못 해 먹는다 이 말이잖아요. 욕실은 있는데 치사시설이 없는 구조를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 그래요. 잠만 자고 거기서 씻는다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췄다 그러면 안 돼. 주방이 있어야 돼요. 욕실은 있는데 치사시설이 없는 형태를,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욕실이 있는데 치사시설은 안 돼 있고. 자, 그리고 형태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3개층이야. 그리고 또 동당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 그러면 3개층이하고, 그리고 1층에 이제 필로티 되어 있으면 그거는 충수로 포함하지 않고 3개층이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주택을 쓰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야. 그러니까 200평 이하죠. 200평 이하인데 거기에 지금 학생,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를 하면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원룸 하는데 그 원룸에 201호 있고 301호 살잖아요. 그죠? 거기에 치사시설이 없으면, 201호에 치사시설이 없으면 그건 다중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01호에 치사시설이 있다 그러면 그건 다가구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룸이라는 것은 우리 건축법에는 그 용어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룸은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데, 근데 이게 다가구냐 다중이냐는 어떻게 구분하기가 제일 쉽다고요? 치사시설이에요. 치사시설. 치사시설이 없으면 그건 다중주택이고, 치사시설이 있으면 다가구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가구주택을 보세요. 자, 다가구주택은 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201호에 구분 소유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구분 소유는 안 돼서 소유자는 한 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택으로 쓴 층수가 몇 개층? 3개층이야. 아까 다중도 3개층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택으로 쓰인 층수가 다가구 주택도 3계층. 그럼 외형상 뭐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개 동에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여기도? 660. 그러면 다중도 3계층이야 660제곱 이하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19세대 이하가 거주하고 있을 거. 19세대 이하가. 그러니까 201호, 301호 있는데 거기에 20가구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이런 형태의 주택을 우리는 다가구 주택. 흔히 말하면 원룸이 이게 다가구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룸 통매매가 나왔어. 특히 대학가 주변에 원룸 통매매가 나왔는데 여기는 보니까 외형상은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는 통매매가 여기는 6억이 나왔고 여기는 8억이 나왔어. 근데 오히려 이 8억짜리는 지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6억은 지은 지가 작년에 지었는데 여기는 6억에 나왔고 여기는 8억에 나왔다면 둘 다 3계층이하고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인데 근데 여기는 싸고 여기는 비싸. 뭔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때는 반드시 이가 다중주택인지 다가구 주택인지를 봐야겠죠. 원룸 통매, 우리가 원룸이라고 하는 것은 원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걸 이제 다중주택으로 볼 수도 있고 다가구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원룸이 통매매가 싸다는 것은 싼 대로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다. 시사가 안 되는 다중주택, 잠만 자고 욕실만 있는 이런 다중주택 개념이니까 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싼 데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반드시 구분해서 잘 보시고 매매를 하든지 이런 중개를 하시든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그러면 다중과 다가구는 거기 다가구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는 말이 없잖아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춘 거예요. 가장 큰 구분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췄냐 갖추지 않았느냐 이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다중하고 다가구는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간. 자, 국무총리 공간 도의성. 근데요. 우리 건축법에서는 공간도 단독주택인데 나중에 주택법에서는요. 자 보세요. 여기 주의를 했는데 주택법상에서는 주택의 분류를 거기도 주택법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음 주에 이제 분류를 할 텐데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만 있어. 이 개념이 다른 게 아니고 분류가 주택법에서는 이 공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또 기숙사도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법에서는. 근데 건축법에서는 공간 단독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택법상에서는 공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류가 차이가 있어요. 개념이 다른 게 아니고 분류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 건축법과 주택법의 이 차이. 자, 이런 부분들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볼까요? 공동주택. 우리가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 구분 소유하는 게 공동주택이죠? 자, 그러면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연립주택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다세대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에요. 다세주택.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기숙사. 이게 공동주택이죠. 그런데 요거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건축법에서는 주택으로 보는데. 그죠? 자, 그러면 이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차이는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구분을 어떻게 해요? 어떤 건 아파트고 어느 건 연립 다세대예요. 아파트라는 것은 층수로 구분해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예요. 주택으로 쓰인 층수가 몇 계층 이상이면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예요. 주택으로 쓰인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라는. 그러면 자, 1층이 상가고, 2층이 상가고, 2층이 주택이고, 3층이 주택이고, 4층이 주택이고, 5층이 주택이다. 그럼 아파트예요, 아니에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여기는 4계층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전체가 5층이지만 5층은 전체를 얘기할 때 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층은 특정 부분을 얘기할 때 계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계층? 5계층 이상일 때 아파트라고 해요. 요거는 아파트가 아니죠? 아니죠? 이게 주택 쓰는 층수가 4계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택으로 쓰인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고 4계층이 하면 연립 다세대 주택이에요. 연립 다세대. 그럼 요거는 연립주택이나 다세주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연립 다세대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그럼 연립과 다세대 구분은 어떻게 해요? 여기는 5계층 이상일 때 아파트예요. 규모, 외형상 규모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인데 4계층이 하면 연립 다세대잖아요. 근데 4계층이 하는데 연립 다세대 구분은 어떻게 해요?
그 4계층 이하인데, 이 4계층 이하인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면 상가고, 여기는 주택수용층 4계층이니까 이거 연립이 아니면 다세대일 거 아니에요. 물론 구분 소유가 돼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 사이즈가 660을 초과하는 사이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연립주택이고, 660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뭐예요? 다세대 주택이다. 그러니까 한 동의 외형상 사이즈가 크냐 작냐냐고 구분하는 거예요. 둘 다 4계층 이하인데. 그죠? 4계층 이하면서 660을 초과하면 연립주택이고, 4계층 이하면서 660제곱미터 이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세대 주택이다. 그죠? 다세대 주택이다. 그래서 그 구분을 딱 하시면 됩니다. 자, 요 구분만 잘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숙사도 공동주택이다. 근데 무엇은, 기숙사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아파트와 공동주택, 이런 기본적인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이런, 아파트,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여러분, 근린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근린이란 말은. 근린생활. 근린이란 말 학교론에서 근린시설, 근린지역 하죠? 근린이란 말이 가깝다는 이야기죠. 근린. 그러면 어디에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이 주택이 있는 이 주택에 주택가에 가까이 설치되는 시설이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주택가에 우리가 머물고 살고 있는 거주하는 이 주택가에 가까이 설치되는 시설이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근데 그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더라는 얘기. 1종과 2종이 있어. 그죠? 그러면 1종 근린생활시설은 어떤 게 1종이고 2종은 어떤 거냐? 1종은 주택이 있으면, 사람이 숨쉬는 이 주택이 있으면 1종은 당연히 설치될 수 있는 시설이야. 주택가에 당연히 설치될 수 있는 시설. 근데 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에 가까이 있어도 되지만 이 주택가에 들어서지 못하는 시설도 있어요. 주택이 있으면 1종은 반드시 이 근린생활 주택가에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인데, 2종 근린생활시설은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주택가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에 따라서 들어설 수도 있고 들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종이 좋은 거예요? 2종이 좋은 거예요? 1종이 좋은 거지. 주택이 있으면 그 주택이 무슨 지역이든 상관없이 사람이 머무는 주택가에서는 1종 근생은 당연히 들어설 수 있으니까. 근데 2종은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에 따라, 주택이라도 그 지역이 전용 주거지역이냐 일반 주거지역이냐 무슨 지역이냐에 따라서 2종은 입점할 수도 있고 입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1종 근생, 2종 근생, 이런 거 좀 잘 알아두셔야 나중에 1월달 국토기획법에서 용도적 할 때, 이럴 때 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종 근생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 나왔죠? 자, 1종 근생시설. 자, 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일용품을 판매하는 뭐가 있어요? 소매점 나왔죠? 자, 1종 근생시설에는 이런 식품이나 자파, 의료, 완구, 서적 이런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은 다 1종 근생시설로 분류해요. 식료품점이라든지 의료 옷가게라든지 자파점이라든지 서점이라든지 또 이런 의료기, 약국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은 1종 근생시설이에요. 슈퍼도 당연히 편의점도 1종 근생이지. 근데 그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이란 기준은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이야기입니다. 사이즈가.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요거 있는 서점만 빼고 나머지 넘어가면 이것들은 판매시설이에요. 판매시설. 백화점도 일용품을 판매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마트도 일용품을 판매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1000이 넘어가니까 판매시설이야. 판매시설. 1000 미만까지만 1종 근생시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마트는 우리 주변에 이 바로 주택가 주변에 입점이 안 돼요. 판매시설이니까. 그런데 1000 미만이면 되니까 이마트의 이 짝퉁이로 뭐가 나와요? 에브리마트 해가지고 기업형 수평 나오죠? 이 슈퍼 같은 경우는 1000 미만까지는 일종이 되거든요. 근데 넘어가면 판매시설이니까 이제 주변에 입점이 안 되지만. 그래서 1000 미만까지는 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000 미만.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일용품을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뭐 또요? 이 휴게업점이라든지 제과점이라든지 떡집이라든지 음식을 조리 제조해서 판매하는 시설도 1종 근생시설이에요. 우리 파리바게트나 이런 것들 음식 조리 제조하죠?
그것도 일종 근린 생활시설. 근데 그 사이즈 규모가 얼마까지냐면 300제곱미터 미만까지. 300 미만. 그럼 300이 넘어가면 음식을 조리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시설이 300이 넘어가면 이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000 미만이고, 그리고 음식 조리 제조하는 시설은 300 미만까지가 일종이고, 넘어가면 이종 근생 시설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런 음식을 조리 제조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미장원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그러죠? 그건 무슨 시설이에요? 보건위생관리, 위생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자, 그런 위생 등을 위한 시설도 일종 근생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미용실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세탁소는 무슨 시설이라고요?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다. 이것은 이런 위생관리 등,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이잖아요. 위생과 관련된 시설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일용품을 판매하는 거, 여기 같은 경우는 음식 조리 제조하는 시설, 그리고 위생관리 수선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또 아프면 우리 동네 병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동네 병원. 동네 병원이 일종 근생이에요. 의원, 치과원, 한의원, 의원이라는 간판이 붙으면 일종 근생이에요. 의원, 치과, 한의원, 침술원, 족골원, 조산원. 근데 조심할 거, 무슨? 왠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안마원, 산후조리원. 자, 이것들 다 주민 진료 치료를 위한 시설입니다. 안마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마, 예. 신의 손, 안마. 자, 그래서 안마원 일종 근생시설입니다. 일종 근생. 근데 안마 시술소는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에요. 안마 시술은. 안마 시술은 이종 근생이고, 그럼 안마원과 안마 시술의 차이는 뭐느냐? 예, 잘 몰라요, 저. 나중에 제가 한번 가보고 이야기 해드릴게. 자, 일단은 원이잖아, 원. 일종 근생. 그죠? 그래서 산후조리원 일종 근생 시설입니다. 일종 근생. 주민 진료 치료를 위한 시설이죠.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탁구장, 체육도장 나왔나요? 공 중에 제일 작은 공이 무슨 공이에요? 탁구공. 그리고 체육도장, 태권도장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500 미만까지는 일종이에요. 일종. 탁구장하고 체육도장, 태권도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500 미만까지 일종이고, 넘어가면 운동시설이고. 그래서 이런 운동을 위한 시설도, 보건위생과 관련된 시설도, 음식 조리 제조하는 시설도, 일용품을 판매하는 시설도, 그죠? 주민 진료 치료를 위한 시설도 다 일종 근생, 다 파트마다 일종 근생 시설이 쭉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또 밑에 거기에 있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이런 거 있죠. 예전에는 이것들이 근린 공공시설에, 우리 가까이서 있는 공공시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일종 근생. 그러니까 우리 지구대나 파출소나 동사무소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000 미만까지는 일종 근생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어야죠. 있어야 여러분이 일을 보기 쉽잖아요. 1000 미만까지는 일종이다. 그런데 틀리기 쉬운 게 거기에 있는, 여기 몇 번이냐면 4번이죠. 4번에. 거기 보니까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죠? 공중화장실, 이런 것들 일종 근생시설입니다.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중화장실 일종 근생이고, 또 틀리기 쉬운 거 밑에 R번. 변전소. 아니, 전기시설인데 왠지 느낌이 무섭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전기가 있어야 우리가 생활할 거 아니에요. 변전소라든지,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면 정수장, 양수장, 물과 관련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 변전소라든지 양수장, 정수장 이런 거 나오면 왠지 느낌이 우리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4번과 R번이 틀리기 쉬워요. 거기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든지 변전사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양수장, 정수장, 공동작업장 이런 것들은 무슨 시설이라고요?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그죠?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리고 또 조심할 것, 그 맨 밑에 있는 금융업소. 자, 일반적으로 분류를 할 때 보면 일종 근생은 1000 미만, 300 미만, 뭐 규모에 상관없이 막 1000 미만, 막 규모에 상관없이 막 일종 근생이고 다른 걸로 분류했는데 세상에 이 분류를 할 때 기준이 30이라는 기준이 나오는 게 있네. 30, 그죠? 자, 어떤 거 30이에요? 금융업소, 우리 은행이라든지 이런 사무소라든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있네. 우리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는 얼마 미만까지?
30제곱미터 미만까지 일종근생이라는 이야기예요. 30제곱미터. 그러면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면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택이 있으면 아무 데나 설치될 수 있죠. 여러분이 합격하셔가지고 30제곱미터 미만의 중개사무소 오픈한다 그러면 일종 근생이니까 아무 데나 다 오픈할 수 있어요. 무슨 적이든 주거적이면 다 오픈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픈할 수 있어요. 근데 넘어가면 이제는 상황에 따라서 이종 근생에 해당되면 입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기준은 30이라는 기준이야. 30. 그죠? 만약에 중개사무소가 30제곱미터 이상 500 미만이다 그러면 그건 이종 근린 생활시설. 근데 500이 넘어가면 그건 또 업무시설로 불려요. 이게 중개사무소는 30 미만이면 1종, 30제곱미터 이상 500 미만이면 2종, 500 이상이면 업무시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30이라는 숫자를 좀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 딱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종 근린생활시설. 자,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왠지 이종 근생이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여기는 막 어둠의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종 근생을 물어보면 잘 틀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잘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종 근린생활시설 체크해 볼게요. 자, 맨 위에 공연장 있죠? 공연장 있습니까? 극장이나 음악당이나 이런 공연장, 예전에는 극장, 음악당 보고 즐기는 거였잖아요. 예전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었는데 지금은 이 500 미만이면 이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는 게 좋아요?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게 좋아요? 이종이 좋죠. 여튼간 근린생활시설 분류되면 주택가에 가까이 설치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1종이냐 2종이냐를 떠나서 근린생활시설 분류되면 다른 시설보다는 더 낫잖아요. 이거 공연장도 500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넘어가면 그건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지금 건축법의 2종 분류가 그 기준이 이런 것들은 다 500 미만이에요. 모르면 500 미만으로 분류를 해요. 여기 이런 것들은 이런 시설은 500 미만이면 2종이고 넘어가면 다 이제 다른 시설로 분류해요. 자, 그래서 여기 500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종교집회장. 자, 종교집회장도 여기 있네. 종교집회장. 500 미만은 이종 근생이다. 그럼 종교집회장이 뭐예요? 교회나 성당이잖아요. 근데 교회, 성당이나 이런데, 교회 같은데, 이 500 미만이면 그건 종교시설이 아닙니다. 500 미만이면 이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시 개발지역들 같은 데 보면 건물이 막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건물 안에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입점을 해요. 그죠? 근데 그 500 미만까지는 이종 근생이에요. 이종 근생. 그러면 이종 근생이냐 종교시설이냐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종 근생시설이면요. 거기에는 종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십자가가 밖으로 돌출이 안 돼요. 십자가 못 나오나요? 종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종 근생이니까. 근데 이제 500이 넘어가야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밖으로 막 이렇게 빛나야지. 500 미만까지는 이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종교집회장이 500 미만 이종이고 넘어가면 무슨 시설이라고요? 종교시설이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영업소. 일반적인 경우는 다 이게 500을 기준하는데 1000짜리가 있네. 자동차 영업. 자동차 영업은 1000 미만까지가 이종 근생이고. 그 다음에 또 서점. 서점은 아까 1종이었고 넘어가면 2종이고 서점은. 그 다음에 총포 판매소. 여기 있네요. 이런 것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근데 총포 판매소는 여러분 총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데 이제는 안 무서워요. 예전에는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총포 판매소 2종 근생입니다. 총포 판매소. 그리고 사진관, 표구점 2종. 그리고 규모 상관없이. 사진관이나 이것들 다 2종. 여기는 규모 상관없이 이종 근생이에요. 밑에는. 그러니까 규모가 있는 게 있고 규모가 있는데 일반적인 기준은 다 500을 기준하는데 150을 기준하는 게 있고 또 1000을 기준하는 게 있고 규모 상관없이 이종 근생인 게 있는데 이 규모 상관없이 이종 근생은 왠지 막 어둠의 시설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종 근생이 아닌 것 같은 게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4번에 청소년 게임 없어. PC방이죠. PC방. PC방이나 오락실은 얼마까지는요? 500 미만, 모르면 같은 거 500이야, 500. 여기 500 미만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다 지금 다 500 미만인 시설들이잖아요. 500 미만, 그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휴게음점. 휴게음점, 제가 좀 아까 음식 조리 제조하는 시설이 있었죠? 근데 이건 원래는 몇 종이에요? 1종이었잖아요. 300 미만까지는. 근데 300이 넘어가면 그것은 무슨 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점이나
파리바게트나 이런 것들 300이 넘어가면 2종 근생이고 300 미만은 1종이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일반 음식점 나왔어. 여러분 그러면 휴게음점과 일반 음점의 차이는 뭐예요? 네? 아니 휴게음점 방금 전에 휴게음점 같은 경우는 이 300을 기준으로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사이즈가 300 미만이면 1종 근생이고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 근린 생활시설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 음점은 규모에 상관없이 2종 근린 생활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휴게음점과 일반 음점 차이는 뭐예요? 둘 다 음식이니까 음식을 조리, 제조와 판매하는 시설 맞잖아요. 그런데 휴게음점은 음식만 조리, 제조, 판매하는 것이지 여기는 주류 판매를 할 수 없어요. 김밥 천국에 만약에 술을 판다 그러면 그건 일반 음점이어야 돼. 근데 김밥 천국에 김밥만 판다 그러면 그건 휴게음점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주류 판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 삼겹살집에서 삼겹살을 팔면 휴게음점이에요. 근데 술까지 판다 그러면 일반 음점이라는 이야기죠. 커피숍이 커피만 판다 그러면 휴게음점이고, 근데 커피도 팔면서 술도 판다 그러면 일반 음점이고. 그래서 일반 음점은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2종 근생. 휴게음점은 규모에 따라서 1종 근생, 2종 근생. 이렇게 구분합니다. 삼겹살집은 그러면 무슨 시설이에요? 일반 음점에 휴게음점이에요. 삼겹살집에 삼겹살만 먹으러 가는 거 아니죠? 요거 한잔 하러 가죠? 네, 그러니까 휴게음점이 아니라 일반 음점이다. 규모에 상관없이. 예, 그분들 나왔습니다. 그 다음 또 장의사. 여러분, 장의사는 장의 용품을 파는 거예요? 아니면 시신을 안치하는 거예요? 시신을 안치하는 거 아니에요. 장의 용품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2종 근생시설이에요. 장내 시설이 아니고. 장의사는 2종 근생시설입니다. 장의사. 그 다음에 또 동물병원. 아까 의원은 무슨 시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1종 근생. 그럼 병원은 무슨 시설일까? 우리 보면 뭐 대학병원도 있고 뭐 무슨 병원도 있고. 병원은 의료시설이고 병원이란 단어가 붙으면 간판이 붙으면 의료시설이에요. 그런데 동물병원은 무슨 시설이에요? 동물병원 수의사 계신 분 있잖아요. 동물병원은 이건 2종 근생시설이에요. 2종 근생. 그래서 동물병원, 동물 미용실. 아까 우리 미용실은 그냥 미용실은 1종이었죠? 근데 동물자 붙으면 2종 근린생활시설. 거기에 있는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 나왔죠? 2종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여기 있는 동물병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학원입니다. 자, 학원은요. 학원은 어떻게 구분해요? 여기는 학원은 500을 기준에 여기 500 있네. 500. 학원 있죠. 학원. 500을 기준으로 500 미만이면 그 학원 사이즈가 500 미만이면 무슨 시설일까? 500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학원은 1종은 아니에요. 네, 2종 근생. 근데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그것은 교육연구시설이야. 큰 학원들 있잖아요. 뭐 종로학원, 대성학원 막 이런 큰 입시학원들 있잖아요. 그건 교육연구시설이야. 500 미만이면 2종 근생이고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이에요. 그런데요. 학원인데 학원 중에서도 무엇은 제외? 무엇은 제외할까? 무엇은? 학원인데 거기 제외하는 거 있죠. 연호. 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나왔죠. 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2종 근생이나 교육연구시설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도학원은 무슨 시설일까요? 학원이랑 간판이 붙었는데 무도학원은 무슨 시설이야? 네,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 어떤 분은 운동시설입니다. 근데 사고는 겁나 건전합니다. 그지만 위락시설이고. 그리고 자동차학원은 무슨 시설이냐면 요놈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에요. 자동차 운전학원,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지 일반 학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제외한다. 이렇게 체크를 딱 하시고.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나왔죠? 그 다음에 밑에 독서실 나왔네. 독서실도 2종 근생시설. 기원도 마찬가지. 바둑도는 기원도 2종. 그 다음에 아까 탁구장은 무슨 시설이었어요? 1종. 500 미만까지 1종에 넘어 운동시설이었죠?
탁구공보다 더 큰 것들은 다 2종이에요. 테니스공은 탁구공보다 크죠? 볼링공은 탁구공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당구공은? 크죠? 탁구공보다 크죠? 그럼 골프공은? 크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그런데 탁구공보다는 단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 스크린 골프장 있잖아요. 이종 근생시설. 골프 협장, 이종 근생시설. 그러니까 뭐 테니스장이니, 볼링장이니, 당구장이니, 예, 골프장이니, 이런 것들은 다 이종 근생. 그리고 또, 예, 헬스장,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장, 그런 것들은 다 이종 근생시설. 아까 탁구장과 체육도장은 500 미만까지는 1종이었죠? 그 두 개. 나머지 막 운동바 생각나고 막 그런 것들은 2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그것도 500 미만까지 넘어가면 다 운동시설.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금융업소 나왔네. 아까 금융업소 체크해 봤죠? 금융업소는 30 미만, 금융업소나 중개사무소는 30 미만은 1종이었죠? 30 이상 500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 우리 중개사무소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오른쪽 4번에 나왔죠? 그 다음에, 거의 다중생활시설, 용어 정리하셔야 돼요. 다중생활시설 여기 있네.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 500 미만이면, 예, 2종 근생시설이다. 나왔어요. 여러분, 다중생활시설이 근데 뭐예요? 다중생활시설이 그죠? 고시원을 지금은 다중생활시설이라고 불러요. 고시원이라는 개념 안 쓰고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 다중생활시설이 500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숙박시설에서 피난기준이라든지 소방기준이 강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500 미만이면 2종,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분류한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나가면 더 자보세요. 단란주점 여기 있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2종 근생과 다른 시설의 구분을 할 때 대부분 500을 기준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1000을 기준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2종 근생이 있는데 세상에 150짜리 그 기준이 하나 있어. 그게 유명한 단란주점이라는 얘기예요. 단란주점은 바닥 면적 합계가 150제곱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에서 분류합니다. 어둠의 시설인데, 그죠? 2종 근생. 그러면 150제곱 이상이면 무슨 시설이야? 네? 150제곱 이상이면 예, 위락시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단란주점하고 또 좀 이따 위락시설에 보면 융주점이 있어요. 단란주점과 융주점의 차이는 뭐예요? 단란주점은 뭐 단란하게 술 마시나요? 단란주점은 바닥면적 아까 150을 기준했죠? 150 미만이면 2종 근생이죠? 이상이면 뭐라고 쓰나? 위락시설에 했죠, 위락시설. 그러면 단란주점은 주점이니까 술 마시고, 그리고 노래도 하고, 술 마시고 노래도 부르는 데가 주점이잖아요.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는 데. 노래만 부르는 데는 어디고? 그죠? 노래만 부르는 데는 노래협장이에요. 노래방. 노래방과 노래협장 같은 말, 틀린 말? 예? 노래연습장 어디 갔지? 여기 있네. 노래연습장하고 노래방은 같은 말, 틀린 말? 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지, 뭐, 노래방하고 노래연습장이 틀리다는 그러면 안 되고. 노래연습장이라고 하는 게 정식적인 명칭이에요. 근데 노래연습장은, 노래만 부르는데, 노래연습장 가서 술 달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불법이에요. 자, 그럼 술 달라고 하는 건 단란주점이지.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하는. 그러면, 융주점은 뭐가 융주점이에요? 여기서 춤 못 춰요? 여기는 그럼 춤만 추는 거야? 자, 여기는 융주점은 주점이니까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죠. 그리고 여기는 접대부가 있는 데가 융주점이에요. 흔히 말하는 룸사롱. 룸사롱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접대부가 법이 허용하는 게 융주점입니다. 그래서 융주점은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위락시설이에요. 위락시설이다. 그래서 위락시설이 이제 나와요. 그런 분들 살짝 한번 보시고. 그래서 2종 근생, 그리고 또 밑에 안마실소 노래연습장 있죠? 안마실소, 왠지 안마실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종 근생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를 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이제 1월달부터 공부를 할 때 이거 좀 알아야 여러분이 좀 수업 내용을 좀 빠르게 따라올 수 있거든요. 1종 군생은 되고 2종 군생은 안 되고 또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이 이제 개념상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군생, 2종 군생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는 이제 전기 막 수업 들어가면 이런 것들은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수업을 많이 통과하고 다 일일이 못 해드리고 그냥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지금 11월, 12월에 약간 여유가 있을 때, 이럴 때 좀 이런 개념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틀리기 쉬운 것만 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에, 자, 보고 즐기는 시설이에요. 아까 500 미만이면 2조이고 넘어가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었죠? 그래서 거기 보고 즐기는 시설 쭉 나와 있는데, 그 맨 끝에 보면 마번에 동물원, 식물원 있죠. 자, 여러분, 동물원, 식물원은 동물원, 식물원에 동물, 식물 먹으러 가요? 아니면 동물, 식물 보러 가요? 동물원 가가지고 사자 있는데 가지고 오늘 난 사자 먹을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동물원, 식물원은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이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여기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보시고. 그 다음 뒤로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운수시설 보세요. 8번에 운수시설. 운수시설에 보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 있죠? 이런 교통시설은 운수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18번에 봐봐요. 18번에. 뒤로 넘겨보시면 18번에 창고시설이 있어. 창고시설의 끝에 보니까 두 개.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이 있죠? 여기 있네. 이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은 그것은 운수시설이 아니라 창고시설입니다. 물류터미널이 화물터미널이에요. 그러니까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아까 운수시설이지만 물류터미널은 화물터미널, 창고시설입니다. 그리고 집배송시설. 집배송시설이 뭐예요? 택배잖아요. 쿠팡이잖아요. 쿠팡. 자, 이런 집배송시설, 창고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운수시설이 아니다. 그 부분을 딱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 자, 다시 앞장 한번 살짝 넘겨보세요. 앞에 보시면 거기에 교육연구시설이 있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노유자시설, 노인 관련, 아동 관련 시설 있죠? 그리고 오른쪽 가보면 수련시설이 있고 그리고 운동시설이 있고 업무시설. 업무시설에 두 번째 오피스텔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네. 오피스텔 나왔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 봐요. 숙박시설. 숙박시설에 보니까 일반 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 나왔죠. 일반 숙박시설이 여관, 여의소, 호텔이 일반 숙박시설이고 그리고 생활 숙박시설이 뭐예요? 생활 숙박시설이 레지던스라고 하는 시설이에요. 취사도 하면서 잠도 잘 수 있는 시설. 그래서 생활 숙박시설은 원래 취지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취사도 하고 잠도 자야지 무슨 꼭 숙박시설에서 잠잡니까? 외국인들이 출장 와서 장기간 체류할 때 호텔에서만 자면 너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배려하기 위해서 취사도 하면서 너희들 잠도 자라 그래서 생활 숙박시설을 만들어준 거예요. 뭐 생활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고 숙박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숙박시설은 주거적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상업적이라 이런 적에서만 들어설 수 있지. 그래서 생활 숙박시설은 취사도 하면서 잠도 자는 레지던스라고 하는 시설. 원래는 취지가 외국인을 위해서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숙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만들어준 건데 그게 이제 변질이 돼서 막 생활 숙박시설 이상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죠. 그러나 주택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관광 숙박시설이 있죠. 그러면 이 여관, 여의소, 호텔은 제가 일반 숙박시설이라고 했는데 관광 숙박시설은 앞에 고유 명사가 붙어. 관광호텔, 가족호텔, 전통호텔 이런 거 붙으면 관광 숙박시설. 그리고 또 그 끝에 보면 샹 콘도미니엄이라는 게 나왔나요? 콘도죠. 콘도도 관광 숙박시설입니다. 그리고 거기 다중생활시설 나왔죠? 아까 다중생활시설이 뭐였어요? 고시원. 고시원은 500 미만이면 2종이고 넘어가면 숙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정리하시고. 그리고 거기 유락시설 보세요. 유락시설 단란주점 152종이 아닌 건 융주점 나왔죠. 융주점 나왔죠? 융주점은 규모상업 유락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다음번에 유원시설업이 나왔어. 유원시설업. 유원시설업이 뭐예요? 우리 유원시설업이 여기 있는 뭐 이런 용인 에버랜드라든지 인천 올미도라든지 롯데월드라든지 이런 시설이 유원시설업이에요. 유원시설업은 유락시설입니다. 유락시설이다. 그리고 또 무도장, 무도하고 무도장이 뭡니까? 나이트클럽이죠. 이제
배웠으니까 나이트클럽 가자 이런 말 촌스러운 말 쓰지 마시고 무도장 가자 이렇게 쓰셔야 돼. 그리고 무도학원 아까 학원이지만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카지노 없어. 이런 것들 위락시설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보세요. 오른쪽에 가보시면 자 뒤로 넘겨보세요. 또 꼭 하나 기억할 건 27에 관광휴게시설이 있어. 관광시설. 아까 극장이나 음악당은 500 미만이면 2종이고 넘어가면 문화미 스페이스를 했죠. 근데 앞에 야외자가 붙었다. 야외자가 붙었다. 야외극장, 야외음악당은 그것은 관광휴게시설입니다. 누가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특히 어린이회관, 관광휴게시설이라고 정의하겠냐고. 야외자 붙으면 무슨 시설이라고요? 관광휴게시설이다. 그래서 이런 종류를 좀 이제 체크를 딱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축의 용도, 종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뭐 용도 변경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1월 달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용어, 건축부의 이런 용어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좀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보겠습니다.